양텐칭은 16살 때 부모가 세상을 뜬 이후로 숙부집에서 살았다. 소지주였던 숙부 양진사는 많은 돈을 투자해 어린 여자를 데려왔다. 아들을 만들어야 한다. 계집이라는 것이 뭔가. 여자는 나의 땅과 같다. 내가 마음대로 갈고 마음대로 씨를 뿌려도 된다. 그는 거의 매일 밤마다 그녀를 난폭하게 다뤘다. 밭일을 할 때에도 그녀를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여자는 양진산의 집에서 돈을 받지 않고 한평생 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한 숙모를 바라보는 텐칭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동병상련의 연민의 감정과 건강한 몸에서 우러나오는 끝없는 잠재적 불손함이 아닐까 싶었다. 텐칭은 행랑채를 손보다가 벽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었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벽 밑에 꼼짝 않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태뿐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좋아하게 된다는 진리도 깨달았다. 숙모를 좋아하는 텐칭의 감정은 부지불식간에 순수한 경지에 이르러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왕지더우는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인생에 한없는 비애를 느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을 살림살이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만 바쳤다. 사실 왕지더우도 텐칭도 모두 양진산의 가축이었다. 기나긴 겨울 동안 텐칭은 부업을 하기 위해 칭수이전에 갔다가 드디어 돌아왔다. 텐칭은 조심스럽게 노새를 몰고 가다 숙모를 발견했다. 그녀의 이마에 시퍼렇게 멍든 자국, 볼에도 자주색으로 부어오른 자국이 있었다. 눈가에 가득 고인 눈물은 떨어질 듯 말 듯 그렁그렁하게 달려 있었다. 텐칭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아팠다. 한밤중에 텐칭은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텐칭은 곧 그 소리의 주인공이 숙모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또한 삼촌의 잔인한 폭력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돼지를 토막낼 때 사용했던 도끼를 집어들었다. 어느새 도끼가 손을 떠나 번개 같은 기세로 안채의 나무 기둥에 박혔다. 숙모는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텐칭, 나 이제 더는 못 살 것 같아. 언젠가 나는 맞아 죽을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텐칭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단숨에 달려가 이 불쌍한 숙모를 품에 꼭 끌어안고 실컷 울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었다. 뜻밖의 양진산이 병든 노새를 치료하기 위해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숙모는 일찍 자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발걸음을 안채로 옮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안채문을 활짝 열어 젖힐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일 뿐 실행에 옮길 용기는 없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여인이 푸스스한 머리를 그의 가슴에 살포시 기댔다. 숙모는 부드러운 두 팔로 뱀처럼 텐칭의 목과 팔을 휘감았다. 텐칭은 숙모를 몸 위에 얹고 누웠다. 마치 금으로 주조한 듯한 하늘에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빗줄기가 내려왔다. 그해 여자는 26, 텐칭은 22이었다. 모두 행복한 나이였다. 그 후 이어지는 시간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치밀하게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행복과 죄악으로 충만한 음모에 깊이 빠져들었다. 양진사는 석 달 후에야 쥐더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양진사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세 개의 심장이 세 개의 몸 안에서 박동하고 있었으나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텐칭은 오래전부터 확신하고 있었다. 쥐도우의 뱃속의 아이는 다른 사람의 종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내 여자다. 죽어도 내 여자다. 이듬해 정월, 우렁찬 울음소리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양진사는 한달음에 안채문을 차고 들어갔다. 아이의 이름은 양씨 가문의 족보에 따라 텐바이로 지었다. 텐칭은 텐바이와 사촌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들과 형제로 불릴 수밖에 없었다. 그와 여자의 관계는 계속 숙모와 조카 관계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땅을 치면서라도 내 자신에 속해야 할 것은 빼앗고 훔치고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것은 생각뿐이었다. 텐칭은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전에 공손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되돌아갔다. 양진산이 중풍에 걸렸다. 그가 자기 집안의 비극을 깨달은 것은 중풍에 걸리고 난 뒤였다. 기회를 기다리던 양진사는 쥐도우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두 사람의 결투는 남자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녀는 과거에 수없이 많은 밤에 온갖 학대를 받던 일이 생각나 울고 싶었다. 그녀는 점점 오만해지고 있었다. 텐바이가 잠들었다 싶으면 아나무인격으로 행란체로 향하기를 밥 먹듯 했다. 양진사는 행란체에서 의기양양하고도 열렬한 분위기가 풍겨나온 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됐다. 양진사는 아이를 죽이려 작정했다. 그는 하마터면 그의 목적을 달성할 뻔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텐칭이 그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조카는 삼촌의 목을 졸랐다. 양진사는 만사를 체념하고 빨리 죽기만을 기원했다. 그러나 텐칭이 손을 걷어들였다. 쥐도우가 먼저 위기를 감지했다. 예정 날짜를 사흘이나 넘겨도 생리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약을 구해왔다.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다. 냄새를 맡아보니 고춧가루였다. 가증스럽게 이를 데 없는 비구니가 고춧가루를 섞어 피임약이랍시고 그들에게 준 것이었다. 텐바이가 걸음마를 걷기 시작했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먼저 엄마라는 말을 배웠고 그 다음 아빠라는 말을 배웠다. 백발이 무성한 데다 온 얼굴이 상처투성이인 늙은이가 그의 아빠가 된 것이다. 고독하기 이를 데 없는 양진산의 목숨은 끈기 있게 잘도 버텨냈다. 텐바이가 뛰어다닐 때쯤 그도 광주리에 앉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텐바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아빠로 부르는 것이나 자기 광주리를 빙빙 돌면서 뜀박질을 하는 것도 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텐바이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었다. 쥐도우는 행랑채를 나오다가 깜짝 놀랐다. 만 7살이 채 안 된 어린애가 세상만사 다 겪은 늙은이처럼 험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몸을 떨었다. 양진사는 어느 평범한 가을날 조용하게 숨을 거뒀다. 그러나 텐바이는 사촌형 텐칭과는 화목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시시각각 그를 감시했고 쥐도우까지 감시했다. 두 사람은 옛정을 나눌 기회조차 찾기 어려웠다. 텐칭은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절망감에 시달렸다. 쥐도우는 아직까지 그의 유일한 선녀였다. 그는 그녀의 온몸과 그 몸에 박힌 솜털 하나까지 사랑했다. 그의 욕망을 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만은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텐바이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어느 날 대자보에
쥐도의 이름이 등장했다. 마지막 서명은 바보 탱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목공방에 들어가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왔다. 덴바이는 폭발한 듯 탱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까지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마당에는 사람이 없었다. 방 안에도 없었다. 덴바이는 머리털이 꼿꼿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만약 정말로 사촌형과 어머니가 자신한테 현장에서 잡힌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수박 쪼개듯 머리통을 쪼개버리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갑자기 안채 뒤편의 담에 채소음이 하나 있는 것이 생각났다. 그는 나무로 된 덮개를 열었다. 사다리를 타고 계단을 내려딛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두컴컴한 빛 속에서 어머니와 사촌형은 그곳에 머리를 나란히 하고 메스꺼운 자태로 몸을 옹송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질식해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어머니를 업어내와 안채 구둘에 눕혔다. 텐칭을 업어와 행난 채 낡은 돗자리에 뉘었다. 텐칭의 머리에 찬물 2바가지를 쏟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텐칭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 의식이 몽롱해졌다. 될 수 있다면 영원히 눈을 뜨지 말았으면 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쥐도만 숨쉬고 있다면 더 이상 볼 곳도 없을 것 같다.